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7살입니다. 이 숨가쁜 세상 속에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합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려까지 가게 문을 엽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여자 같다고들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의 밥 한 끼, 옷 한 벌을 챙기느라 제 모든 청춘을 바쳤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올해 40살로 한 수출입 회사의 영업부장입니다. 그는 잘생겼고 말솜씨가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잦은 출장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접대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의 일이라고 그의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6월의 어느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때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박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방금 프리마 호텔에서 네 남편 봤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키 크고 빨간 원피스를 입었는데 엄청 다정해 보였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람이겠지. 고객 만나러 자주 가잖아. 하지만 제 심장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는 그저 퉁명스럽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저는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대부분 현실이 된다고들 하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하려 할수록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가 말했던 호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호텔 정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믿음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호텔에서 나왔고 그의 곁에는 그의 옛 연인이었던 한유진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헤어지고 나서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세련되었으며 제가 늘 두려워했던 그 특유의 도도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 나오며 웃고 떠들었고 이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들에게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치욕스러움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설명 좀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서연아, 나 유진이랑 사랑하는 사이야.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럼 나는요? 우리 지호랑 서아는요?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한유진은 비웃음 띤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민준 씨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감정이 없대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녀의 뺨을 때렸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눈물방울이 떨어졌던 것만 기억납니다.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흩날리는 비를 맞으며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솥에 밥은 그대로였고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을 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하며 매일 밥을 나누고 잠자리를 함께했던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 곁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묻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지겨워. 당신은 너무 착하고 너무 재미없어. 늘 부엌이랑 애들밖에 모르잖아. 더 이상 매력 없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제 헌신과 희생이 그의 눈에는 그저 지루함일 뿐이었던 걸까요?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재미있고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천마디의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빛바랜 결혼사진을 보며
함께 가난을 이겨내고 사업을 일구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실직했을 때 저는 결혼 예물을 팔아 그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아팠을 때 저는 밤을 새워 그를 간호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인내할수록 남자는 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이서연, 너 정말 바보였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널 배신했어. 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7, 사람들은 안정을 찾을 나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폭풍 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죽고 동시에 깨어남과 강인함의 새싹이 조용히 돋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배신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급이 내리던 밤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를 보며 남편이 그저 잠시 화가 났을 뿐이라고, 일시적인 권태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빈자리는 커져만 갔고 그는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고 그의 옷가지는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밤늦도록 연락 한 통 없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감히 묻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식은 밥을 차려두었다가 길고양이에게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이신 최경숙 여사님께서 오셨습니다. 60이 넘으신 어머니는 체구는 작으시지만 성격이 강단 있고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시집 온 첫날부터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착하고 부지런하며 진심으로 가정을 돌보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내가 몇 번을 와도 민준이 녀석 얼굴을 못 보는구나. 대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마 일이 바쁘신가 봐요, 어머님. 어머니는 무언가 읽어내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사흘이나 집에 안 들어오고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한단 말이냐?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게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그와 한유진을 마주쳤던 일, 그가 제게 했던 잔인한 말들,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까지 전부 다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아가, 당장 나랑 같이 그놈한테 가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이제 와서 제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니다. 서연아. 내가 널 이렇게 모욕당하게 둘 수는 없어.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 두 손주의 어미다. 감히 이 가정을 버리려 해? 내가 놈에게 인의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야겠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저를 이끌고 그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이 그와 한유진의 미래 장소였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한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여전히 그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민준이 어미다. 민준이 좀 만나야겠다. 한유진은 당황한 듯 안으로 들어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셔츠 단추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로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본 그는 흠칫 놀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안 왔으면 평생 숨길 작정이었더냐? 처자식 버리고 바람 피우면서 감히 어미 소리가 나와?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서연이는 이제 안 맞아요.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아? 처자식 버리는 게 편하게 사는 거냐? 이 집이며 네가 다니는 회사며 누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서연이가 결혼 예물까지 팔아서 네 사업 자금 대준 건 잊었느냐? 이제 와서 등을 돌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나서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저 서연이랑 감정 없어요. 늙고 못생겼고 맨날 부엌대기처럼 구는데 질렸다고요.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앞의 남자가 평생 사랑하겠다고 제 손을 잡고 맹세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떠셨습니다.
뭐라고? 못생겨? 늙어? 그럼 내 놈이 빈털털이었을 때 누가 널 먹여 살렸니? 네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가 밤새워 간호했니? 이 배은망덕한 놈아. 민준 씨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상관 마세요. 저 결심했어요. 이혼할 겁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저놈이 버리겠다면 내버려둬. 너는 우리 집에 그냥 있어. 내가 널 책임질게. 저런 놈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게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유진이 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너는 상간녀이자 남의 가정을 파탄낸 여자일 뿐이야. 내 며느리는 오직 서연이 하나뿐이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차갑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가, 남자는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두 아이를 생각해. 아이들에게는 강한 엄마가 필요해.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어머니는 길을 걸으며 계속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제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그 오피스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남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울기만 하며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제 자존심을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 이혼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야.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떠난다는 두 글자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댁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기, 채소, 생선은 물론 약간의 보약까지 담긴 큰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쓰러지면 안 돼. 아이들에게는 네가 필요해. 내가 늙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네 곁에 있어줄게.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잃었지만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어도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고개 숙이고 참기만 하면 사람들은 저를 약하게 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기에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하얀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내일 가정법원에 갈 것이다. 그것은 배신한 남자를 떠나기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외로운 여정 속에서 저는 더 강하고 아름답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두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애틋함과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면 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한때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의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옷장에서 어제 쓰다 만종이를 꺼냈습니다. 내일 가정법원에 갈 것이다. 그 문장은 제 자신과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곱게 접어 지갑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7월의 하늘은 무더웠습니다.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추억과 사랑이 이제 몇 장짜리 이혼 서류 뭉치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은 지붕이 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이사가 버렸다면 더 이상 고칠 것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명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펜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 않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떠난 사람을 붙잡는 건 제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서류에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마른 도장 소리가 마치 한 시절의 마지막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소송을 제기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원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하지만 빈손으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가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나한테서 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도 내 명이고 네가 하는 가게도 내가 준 돈으로 연 거잖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잊었나 본데 가게는 내 적금이랑 결혼 예물 판 돈, 내가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법정에서 따지고 싶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는 잠시 멈칫하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고집 한번 세네.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난 두려울 거 없어.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고 그 소리에 집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동시에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하는 여자의 피로감이었습니다.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장을 보고 밥을 짓고 가게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뒤척였습니다. 잠든 두 아이를 보며 소리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야 했던 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볼까봐 아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께서 자주 들르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음식을 가져오시고 돈을 조금 쥐어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이걸로 애들 챙겨. 부담 갖지 말고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몰라 그저 어머니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꿋꿋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였고 지독한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버리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버린 건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을 버린 거예요. 그는 침묵하더니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재판날,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판사가 양측에게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낡은 기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이방인처럼. 저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그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지만 마음은 마치 몇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가, 액땜했다 치고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백반집은 여전히 매일 아침 문을 열었지만 저는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게를 다시 청소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화사한 분홍색 부겐빌레아 화분을 몇 개 놓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가게가 더 밝아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슬픔이 담기지 않은 옅은 미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어 한 푼 한 푼 아껴야 했습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없는 날에는 남은 밥솥을 멍하니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배웠으며 손님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릇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국솥이 엎어지면서 끓는 물이 손에 튀어불에 댄 듯 아팠지만 저는 소리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달려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세상에, 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젠 익숙해요. 인생에서 한 번 넘어진 걸로 좋게요. 이제는 굳건히 서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는다. 어쩌면 하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시험하는 건지도 몰라. 그 말씀은 어둠 속 작은 등불처럼 제게 다시 믿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하고 머리를 자르고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높이 뜬 달이 낡은 기와지붕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날부터 결혼하고 배신당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각 기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지만 그것들을 모아보니 선명한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쓰러졌지만 꺾이지 않은 여자. 저는 때로는 상실이 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전환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놀라 깨지도 않았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새로운 햇살을 맞이하는 여자의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키우고 제 작은 삶을 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누군가를 얕보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요. 이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와 함께 왔는데 아마도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인사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 해결하고 싶어. 내 명의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어. 저는 아이들 밥을 차려주던 중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어머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랑 아이들한테만 남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는 비웃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남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말로만 하셨지. 서류는 없잖아. 나 지금 새 아파트 사려면 돈이 필요해. 여기 서명하고 재산 넘겨.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하얀 종이에 인쇄된 글씨, 제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정말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민준 씨, 저 혼자 아이 둘을 키워요. 아이들에게 이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월세 구하면 되잖아.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제 앞에 앉은 남자를 한때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희생하고 인내한 결과가 결국 제 아이들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으려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일어서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예요. 그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아이는 겁에 질려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타일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강해졌다고 상처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니 고통은 여전히 새롭고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이웃에게 오후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는 헐레벌떡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그놈이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놈인 줄은 몰랐다. 내가 이 집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해 주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놈은 감히 손대지 못할 게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폭풍우 속에서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 최 여사님과 저는 동사무소로 가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시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고 내 손주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그놈은 손댈 수 없어. 저는 그 늙고 주름진 손을 보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아끼시는 만큼 불효한 자식을 낳은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계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유진과 완전히 살림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를 차려 부유하고 화려하게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한때 짓밟였던 여자의 명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식기더미 위에서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냈습니다. 중학생이 된 큰아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와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하지만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증오를 품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선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임대업 하시는 박 사장님 친구입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이 비난이나 동정 없이 제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백반을 주문했고 식사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따뜻한 집밥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 씨는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간판을 고쳐주고 벽을 새로 칠해주었으며 아침에 커피를 팔 수 있는 작은 카운터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가게는 훨씬 밝고 깔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웃으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이미 절 도와주셨는걸요. 매일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셨잖아요. 저 혼자 살아서 밖에서 사 먹는 밥이 지겨웠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존중받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막 가게 정리를 마쳤을 때 민준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신났네?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걸 물을 자격이 없어요. 그가 달려들어 제 손목을 세게 잡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내 거라고 했지. 다른 놈한테 웃어주지 마. 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요? 더 이상 당신을 경멸하게 만들지 마요. 다투는 소리에 이웃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현우 씨가 급히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분해했지만 결국 비틀거리며 떠났고 지독한 술 냄새와 욕설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물병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세월과 전 남편,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들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편을 잃을까, 남들이 비웃을까, 외로울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두려운 것은 단 하나, 제 자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울었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난 지금 저는 그저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동정받지 않아도, 그저 평온하기만 하다면, 마음의 평온, 그리고 제 삶 자체의 평온,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의 가치와 미소의 힘을 아는 한 여자의 삶을. 그날 밤 민준 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이후 저는 이혼을 했음에도 그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는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신 없이 더 잘 사는 꼴은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이 되는데 익숙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일을 더 꼼꼼히 처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강해져야 해. 누구도 감히 너를 얕보지 못하도록 잘 살아야 해. 삶은 점차 제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점심에는 찬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한 후에는 틈틈이 요리 동영상을 보며 새로운 메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피곤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가 상처를 무디게 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남편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자립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정말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 엄마가 이제 슬프지 않은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포옹은 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수리를 도와주었던 현우 씨가 다시 들렀습니다. 그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와 가게 문 앞에 놓았습니다. 다육식물이에요. 꽃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육은 강인함을 상징해요. 햇볕과 바람을 맞을수록 더 강해지죠. 저는 작은 화분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도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단단한 다육처럼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현우 씨는 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전등을 갈아주거나 쌀포대를 날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밥을 먹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농담이나 추파를 던지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삶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군요.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오세요. 스트레칭 동작 몇 개 알려드릴게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헬스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요. 강한 여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째서인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퀭한 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저 자신을 방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을 뿐 저 또한 아름다워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한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 씨의 헬스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했고 점차 익숙해지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끈기 있게 저를 지도해 주었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정말로 몇 달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밝아졌으며 자세도 꼿꼿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젊어졌네. 저는 그저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여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유진,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짙은 향수를 뿌린 채 가게 안을 샅샅이 훑어보며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밥 장사하네? 그녀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여기 있어. 당신은 요즘 아주 잘 나가나 보네. 그녀는 웃었지만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그래. 그거 알아? 민준 씨, 회사에서 잘렸어. 지금 카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야. 저는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 능력 있잖아.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더 이상 말없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은 채 그저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울고 아파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마음이 가벼울 뿐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 가게는 점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맛있어서 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짓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한 손님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눈빛이 참 선해요. 마치 폭풍우를 다 겪고도 평온해진 사람 같아요. 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제가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주말 저녁 현우 씨가 식사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호숫가의 작은 식당은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생각 못해요. 또 아플까봐 두려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누군가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느낌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저녁 노을에 반짝이는 호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옷장을 열어 낡은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반으로 찢어 제 얼굴이 있는 부분은 간직하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공식적으로 용서한다.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밤바람이 불어와 처마 및 다육 화분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꿋꿋하게 햇볕과 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상처 덕분에 내가 나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어. 저는 수첩을 덮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이 평온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스스로 눈물을 닦을 수만 있다면 무의미한 고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연약했던 여자가 이제 폭풍우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숫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와 현우 씨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딸이 몇 학년인지, 제 백반집 이야기, 날씨, 골목, 어귀의 핀꽃 이야기.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말이 적고 신중하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 그에게서는 젊음의 열정 대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홀로 딸을 키우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딸의 학원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배신을 당했고 그는 운명에 의해 이별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딸과 함께 들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머리를 양 갈래로 닦고 까만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 하늘이에요. 하늘아, 이모께 인사드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저는 웃으며 냉장고에서 갓 만든 푸딩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모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볼래? 아이는 기쁘게 푸딩을 받아 한 입 먹고는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어요. 현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에 가게 전체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젊은 날의 격렬한 설렘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평온함의 따스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이는 가끔 가게에 들러 테이블을 닦거나 물을 날라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딸처럼 예뻤습니다. 제 아이들도 하늘이를 여동생처럼 따랐습니다. 매일 학교 후 아이들은 마당에 모여 놀았고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은 멀리서 현우 씨가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아버지의 다정함과 함께 저를 향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제 손에 들린 바구니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물이 차가워요. 저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익숙해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무장갑을 끼고 제 옆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묵묵하고 과시하지 않는 그의 행동이 제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행복이란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일조차 곁에서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말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미처 테이블을 다 치우기도 전에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멀리서 오던 현우 씨가 달려와 저를 도와 차양을 내리고
밥솥과 의자를 비안 맞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끝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일이 끝난 후 우리는 처마 밑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보세요. 인생도 이 비와 같아요. 젖는 건 잠시뿐이고 곧 그칠 거예요. 저는 비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네, 비를 겪어봐야 햇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는 대답 대신 제 어깨에 얇은 재킷을 살며시 걸쳐주었습니다. 그 행동에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 씨는 여전히 가게에 들렀습니다. 전등을 갈아주기도 하고 시골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저를 도와주시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서연 씨를 돕는 게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매일 밥을 한 공기 더 지었습니다. 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두 중년의 식사는 술도 화려한 음식도 없이 소박한 나물과 국뿐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게서 민준 씨와 한유진이 다투고 회사는 부도가 나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날이 오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아이들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만나도 좋아요. 하지만 제발 제 삶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위로 비쳤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마음이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하늘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모, 아빠가 이모랑 오빠들 저녁 식사에 초대하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와 두 아이는 현우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식탁에는 생선조림, 나물무침, 신김칫국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하늘이와 함께 놀았고 작은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온갖 폭풍우를 겪고 나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갈 때 그가 문 밖까지 저를 배웅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뭘 약속할 순 없어요. 그저 이렇게 평온하게 당신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전 남편, 상처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인생이 참 기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딘가에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열린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제가 더 이상 좋은 것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 주어서요. 처마 및 다육화분은 달빛 아래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저는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살아남아 꽃을 피울 줄 아는 제 인생을 쓰다듬듯 그 잎사귀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인생이 평온해진 줄 알았습니다. 저와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요. 우리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모여 앉고 가끔 현우 씨가 와서 전등을 갈아주거나 시골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파란만장했던 날들이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파도는 잠시 잠잠해졌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아침,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제기인은 전 남편 김민준, 사유는 이혼 후 재산분할 재청구였습니다. 저는 소환장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한숨을 쉬고 소환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분노로 얼굴이 파래지셨습니다. 그놈은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내가 준 재산을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울기만 하더니 이제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해진다는 것을. 재판날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은은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굳이 강한 척하려 하지 않았지만 제 발걸음 하나하나는 단단했습니다. 법정에는 민준 씨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눈에 띄게 초췌해진 한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불안한 눈빛과 수척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들이 돌아보았고 민준 씨는 잠시 놀란 듯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과거에 못생기고 지루하다고 비난했던 여자가 이렇게 차분하고 자신감 있으며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사는 집이 제대로 분할되지 않은 공동재산임으로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일어서서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집은 이혼 후 시어머니이신 최경숙 여사님께서 저와 두 아이에게 단독으로 증여하신 재산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김민준 씨는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 즉 모든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최 여사님의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제 변호사가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한유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가 저와 아이들을 떠났을 때 저는 옷가지와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제가 힘들게 얻은 이 평화를 누구도 건드리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제 심장 박동에 맞춰 울리는 듯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민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게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기뻐하지 않고 그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게 이것은 통쾌한 승리가 아니라 무시당했던 세월에 대한 공정한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법원문 앞에서 민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 있었고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려 할 때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도라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되돌려서 뭘 하게요? 또다시 저를 지겨워하려고요? 당신은 제가 못생기고 지루하다고 했죠. 하지만 어쩌면 제가 그렇게 밋밋했기에 당신이 선택했던 사람들처럼 독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아, 아니지. 요즘 세상의 행복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던가. 그리고 저는 비 내리는 거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최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는 즐겁게 살아라. 과거가 미래를 더럽히게 놔두지 말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새 모자의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제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등불을 켜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현우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는 저를 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괜찮아요. 그는 더 묻지 않고 작은 꾸러미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녹차예요. 서연 씨가 좋아하는 거. 저는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쌉쌀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도 아픈 과거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저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묵묵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필요했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울게 만드는 남자가 아니라 평온하게 해주는 남자. 저녁에 가게를 정리하며 처마 및 다육 화분을 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도 참 끈질기다, 서연아. 그 많은 비바람을 겪고도 시들지 않았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유진이 민준 씨를 버리고 떠났으며 회사 자금까지 모두 빼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빚더미에 앉아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제 가게를 찾아왔다가 제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손님이 뜸한 가게에서 저는 차 한 잔을 타서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달이 보였고 초겨울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억지로 버티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지나왔고 이제와 돌아보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배신당했기에 진심의 가치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잃었기에 가장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당신 덕분에 내가 나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어요. 밖에는 달빛이 더 밝아졌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개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과거를 닫고 새로운 평온한 날들을 여는 문.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재판 이후 저는 모든 것이 갓끝인 빛처럼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작은 백반집은 매일 아침 불을 밝혔고 생선조림과 파 볶는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점점 커가며 엄마를 도울 줄 알게 되었고 최 여사님은 더 건강하고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보며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몇 사람, 할 일이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기쁨들은 예고 없이 마치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을요. 현우 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채소 한 묶음을, 어떤 날은 얼린 생선 몇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마 그가 제 과거를 묻지도 동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전등을 갈아주고 부서진 테이블 다리를 고쳐주고 끓는 물주전자를 들어주는 등 사소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오후가 되자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최 여사님께 연락하려 했지만 마침 시골에가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약과 뜨거운 죽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을 하고 왔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열이 높네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참는데 익숙해지셨겠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이 돌봐주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정말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스스로를 돌보고 이겨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것. 아주 작은 보살핌에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네 의원으로 데려가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단순한 몸살이라고 하자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여전히 꼼꼼하게 약을 챙겨주고 제가 또 아플까봐 세심하게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지 않고 처마 밑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열에 들떠 잠결에 눈을 떴을 때 벽에 기댄 채 부채질을 해주는 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노란 등불 아래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제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현우 아저씨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째서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시에 건네는 작은 관심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살만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 씨는 더 자주 왔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고백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 때마다 집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주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고 아침에는 제게 커피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소했지만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께서 저를 마당으로 부르시더니 나지막이 웃으셨습니다. 아가,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현우 씨랑 무슨 사이냐?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으셨습니다. 친구인데 그렇게 챙겨준다고? 나는 늙었어도 다 안다. 그 사람 착하고 책임감 있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여자들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행복을 거절하지 마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행복? 저는 오랫동안 그 단어를 꿈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웠고 상처가 두려웠고 또 한 번의 실망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현우 씨가 시골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맛있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흙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는 둑방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예전에 아내와 자주 왔던 곳이에요. 아내가 노을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슬프거나 연민의 찬호조가 아니라 마치 먼 곳에 있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를 잃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알아요. 누구를 잃어도 괜찮다는 걸. 인생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손을 뻗어 제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주었습니다. 그 행동에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20살처럼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두 아이가 시험 점수를 자랑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애정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늦게 온 사람이 평생 기다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충동적인 설렘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영혼의 공감에서 오는 성숙하고 평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남들이 소문내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그가 웃으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서연 씨가 저를 믿어주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처마 밑으로 나갔습니다. 현우 씨가 그곳에 앉아 조용히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만약 인생이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제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반은 밝고 반은 어두웠지만 온화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멜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요한 공간,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 순간 그의 어깨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상처, 배신, 무시, 그리고 스스로 일어섰던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 그의 눈빛, 미소, 묵묵한 배려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며 그것을 깨워줄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한번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심장을 위해서. 처마 및 다육 화분은 여전히 푸르고 달빛은 부드럽고 바람은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 쓰러졌던 저는 이제 평온함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도 꽃은 피어날 수 있고 마음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제 작은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화로 옆에 앉아 고구마를 굽고 계셨고 두 아이는 제잘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백반집일을 하며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고 난 후 제 인생은 마침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잿빛 오후,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남자는 야위고 어깨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저는 몇 초가 지나서야 그가 전 남편 민준 씨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고 그저 낯설고 안쓰럽고 차가운 이상한 감정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내렸습니다. 지친 모습,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젠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에는 고구마 굽는 냄새가 가득했고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들고 있던 고구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한참 동안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는 너 같은 아들 없다. 돌아가거라. 서연이 더는 괴롭히지 말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작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기당해서 다 잃었어요. 한유진은 떠났고 회사는 망했고 집도 잃었어요. 전 이제 빈털터리예요. 최 여사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돈을 잃었지만 나는 믿음을 잃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아느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물 한 잔을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받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이제 아무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떠났던 날들, 제가 어둠 속에서 울었던 밤들,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모든 것이 낡은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불태워버린 한 남자에 대한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보세요.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은 아이들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왔다가 또 떠나지는 마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산산조각 냈던 남자가 초라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불행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그 과거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빠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빛은 망설였고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그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외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 먹고 가라고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고갯짓 한 번이었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처마 밑에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먹지 않았고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슬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이 식탁에 다시 앉게 해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증오는 사람을 키울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해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 어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파도가 일지 않았고 연기처럼 가벼운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님께서 제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대단하다, 서연아. 사람은 이겼을 때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때 강해지는 거란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인생에 감사할 뿐이에요. 며칠 후 현우 씨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가게에 들러 녹차 한 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잠 잘 오게 마셔요. 다 지난 일이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집에 들인 거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해서 뭐 하게요? 진짜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서연 씨가 아직 아플까봐 그게 걱정될 뿐이에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아려오다가 이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상처를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다. 이거라도 아이들 학비에 보태.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좋아요. 받을게요. 당신의 책임이니까. 하지만 이걸로 잘못을 다 씻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빚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복수도 통쾌함도 필요 없이 한때 저를 죽일 뻔했던 고통 앞에서 평온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가끔 아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고 아는 사람 밑에서 일했으며 건강은 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그가 올 때마다 조용히 식탁에 수저 한 벌을 더 놓으셨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조용한 용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웃고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도 약속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늦게 온 사람이 평생 기다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온갖 폭풍우를 겪고 난 후에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말의 어느 오후, 저는 가게를 정리하며 노란 국화 화분을 몇 개 걸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고, 햇살은 옅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현우 씨가 작은 카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새로 여는 카페, 개업식에 서연 씨를 초대합니다. 서연 씨와 함께 열고 싶어요. 이름은 다육 카페라고 지었어요. 저는 놀랐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서연 씨가 다육 같아서요. 온갖 햇볕과 바람을 겪고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니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머리카락 몇 올을 날렸고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진정으로 치유되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이번에는 제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볼래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이다. 나에게는 두 아이, 한 분의 어머니, 나를 이해해주는 한 남자, 그리고 더 이상 원망이 없는 마음이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처마 밑, 다육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부엌에서는 고구마 굽는 냄새가 어머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수첩을 덮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모든 것을 지나왔다. 이제는 살아갈 시간이야. 오늘 아침 작은 골목길에 황금빛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분위기는 유난히 활기찼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붉은 천으로 만든 다육 카페, 개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눈앞에 새로 칠한 벽,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과 의자, 푸른 화분들 모두가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저 자신처럼 강인한 식물의 이름을 딴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빵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말씀도 잘하시네요. 저는 그냥 주방 담당일 뿐이에요. 사장님은 현우 씨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가게 주인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건물을 세우고 다른 한 명은 영혼을 지키죠. 서연 씨가 없었다면 다육은 그저 텅 빈 벽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더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이 평온한 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웃들, 단골 손님들, 친구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푸른 한복을 입고 맨 앞자리에 앉아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두 아이는 손님 맞이를 도우며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현우 씨의 딸 하늘이는 물을 나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저는 문 밖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장미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저 잔잔한 수면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오늘 개업한다고 들어서 축하해주러 왔어. 방해될까봐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늘도 제가 즐겁기를 바라나 봐요. 그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요. 당신도 원한다면 당신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용서해 준 거 알아. 평생 고마워할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연민도 없이 그저 연기처럼 가벼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가 돌아섰고 그의 모습은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닫혔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뜸해졌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지나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우 씨가 차 두 잔을 가져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조용한 공간에 퍼졌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한계도 없다는 걸. 그저 사랑할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심장은 언제나 젊다는 걸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 한번 실패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었는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연 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꽉 잡지도 않은, 그러나 제 심장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소박하지만 성스러웠습니다. 열정의 불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덮여주는 작은 촛불 같았습니다. 저녁에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에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두 아이는 하늘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드물게 느껴보는 평온함에 젖었습니다. 인생은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문득 몇 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 떨며
이혼 서류를 껴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자. 그리고 지금의 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감 있고 강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는 여자. 그 두 사람 사이에 거리는 눈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가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현우 씨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곁에 있는 사람이 진심이기만 하다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서연 씨.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상실을 겪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덮여줄 만큼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운 끄덕임이었지만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카페에 퍼져나가 처마 및 바람소리, 향긋한 차 향기, 따뜻한 노란 등불과 어우러졌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가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불꽃놀이도 없이 그저 몇몇 지인과 들꽃, 몇 다발,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작은 다육가지를 꽂았습니다. 현우 씨는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나왔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가 제일 예뻐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고통이 아닌 믿음으로 다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처마 밑에 앉아 다육 카페 간판에 비친 불빛을 보았습니다. 현우 씨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정말로 웃는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좋은 것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 주어서 고마워요. 그가 웃었습니다. 눈빛은 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늦게 온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폭풍우를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첫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최 여사님의 목소리. 서연아, 첫 손님 오셨다. 저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과거에 고통받던 서연이 아니라 온화하고 강하고 행복한 다육 카페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정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을 지키고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간판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안녕. 나의 새로운 아침.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 즉 마음의 평온을 손에 넣은 여자의 미소였습니다.